자, 36페이지 봅시다. 자, 진한제국의 성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번에 배운 게 춘추전국 시대잖아. 그러니까 다시 저번에 그렸던 거 한 번 더 그려보면 오늘 배우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먼저 진나라부터 배워야겠지? 자, 500여 년이 걸친 춘추건국시대 혼란을 수습한 것은 진나라였다. 진나라는 전국 칠웅 중의 하나였지. 자, 이들이 어떻게 강해졌느냐? 자, 법가 사상을 받아들여. 법가 사상이 대표적인 인물이 뭐 상황, 한비자, 이사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중 제일 먼저 나왔던 상황을 등용해서 부국강병책을 추진합니다. 법가에 기반을 두고. 그래서 전국 칠흥 중에 하나로 발돋움하고 이를 기반으로 나머지 6나라, 전국 칠흥 중에 하나가 진나라니까 나머지 6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을 통일하게 되지. 기원전 221년에 통일을 하게 됩니다. 자, 통일한 왕이 그 진왕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정이야. 그치? 성은 영신데, 어쨌든 진나라 왕 정은 새로운 칭호를 만듭니다. 자기를 황제라고 치. 근데 황제 중에서도 제일 먼저 처음 황제라는 이름을 시작했다고 해서 시황제라고 부릅니다. 여기 핵심어에도 나와 있지. 자, 통일한 다음에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만들고, 그 다음에 9년제를 실시. 이미 전국 칠웅, 전국 시대에는 자기네 영토를 다스릴 때 봉건제를 실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후를 파견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파견하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했지. 그러면 진나라가 이 6나라를 다 통일을 해버렸으니까 진나라 땅 말고 나머지 6나라 땅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가 고민이었을 거 아니야. 옛날 봉건제로는 안 하겠다라는 거야. 9년제로 나머지 6나라 땅도 싹 다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년제를 실시해서 중앙집권의 황제 지배 체제를 확립하였다. 9년제를 전국에 실시했다는 얘기는 중앙집권의 황제 지배 체제가 확립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가 없잖아. 황제가 파견한 관리만 있는 거니까. 자, 이를 위해서 어떤 이 전국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전국에 도로도 만들어. 그 다음에 화폐, 도량형, 문자, 수레바퀴, 폭 등을 다 통일합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교과서에 잘 나와 있는데 나라가 워낙 오랫동안 갈라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한자를 써도 모양이 다 다르게 썼어. 근데 이걸 하나로 통일함. 돈도 다 다른 모양으로 썼어. 근데 이것도 진나라 공전으로 다 통일함. 도양형도 마찬가지야. 한대, 뭐 이런 무게나 길이의 단위도 다 달랐는데 똑같은 단위로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중국이 500년 동안 춘추전국 시대라고 갈라졌기 때문에 그 갈라져 있었던 상황에서 글자의 형태나 화폐의 모양이나 도량형이나 수레바퀴 폭까지 다 달랐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기준으로 다 통일을 해버리는 거지. 통일 정책으로. 그리고 통일을 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중앙집권의 황제 지배 체제를 확립하는 거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하는 세력이 있어. 아유, 왜 황제가 다 해먹냐? 그런 거 왜 합치냐? 9년제는 왜 실시하냐? 얘네나 봉건제를 해야지. 이런 세력들을 분서개인을 통해서 봇대를 보여주는 거지. 특히 이 분서개인을 했다는 얘기는 분서는 책을 불태웠다는 거였고 갱유는 유생들을 파묻어 버렸다는 생매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주로 표적이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표적이었었어.
자, 그 다음에 외적도 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흉노를 밀어내고 만리장성을 쌓고 남쪽으로는 광둥과 베트남 북부 지역까지 영토를 넓혀서 이때 진나라가 확립한 영토가 중국 본토라고 하는 곳에 원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 진나라가 통일하기 전에는 영토가 이랬단 말이야. 통일하고 나니까 영토를 북쪽으로 이게 나머지 6개 나라의 영토인 거지. 그러니까 군국제를 실시했다는 게 이거야. 원래 통일 전에도 여기는 군국 9년제는 이미 실시하고 있었어. 그러면 이 6개 나라 영토를 먹었어. 이걸 어떻게 통치할 거냐? 주나라처럼 봉건제를 실시할 거냐? 아니다. 여기도 9년제를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쪽과 북쪽으로 영토를 넓혀서 북쪽에는 흉노가 힘이 세니까 만리장성으로 막아놓고 남쪽으로는 군대를 보내서 이 넓은 영토를 정복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진나라가 만든 한 덩어리의 영토가 중국의 정통적인 영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화폐나 무게 단위나 문자를 싹 다 통일하고 전국의 도로망을 깔아서 통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지. 그치? 이게 자, 근데 이렇게 진나라가 통일 정책도 펼치고 이렇게 펼친 정책이 중국이 계속 통일이 되는데 영향을 미쳤지만 진나라 통치가 너무 가혹했다라는 거. 왜?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 이걸 다 누가 있겠어? 대규모 토목공사.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 여기에 지금 길을 다 깔고 영토를 넓히고 만리장성도 쌓고 뭐 다 필요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너무 단시간 안에 다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의 반발이 일어나서 진승 오강이난이라는 아주 큰 반란이 이것뿐만 아니고 각지에서 일어나서 결국 진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자, 진나라는 다시 얘기하자면 법가를 바탕으로 한 개혁을 가지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그렇게 힘을 강화시켜서 6개 나라를 정복을 했어. 자, 그다음에 진나라가 통일한 다음에는 이 시황제가 최초로 황제의 칭호를 해서 그 전에 있었던 어중떠중이 왕들과는 나는 뭔가 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 넓은 중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9년제를 실시하는데 9년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제후를 파견하는 게 아니고 황제가 태수와 현령을 임명해서 각 지역을 제후가 아닌 직접 파견한 관리들이 다스리는 제도. 자, 그리고 전국을 통일 유지하기 위해서 화폐나 도량형이나 문자나 수레바퀴의 폭을 다 통일을 시켰다는 거지. 도량형은 길이와 무게의 단위. 이게 통일이 돼야 세금을 옛날에는 곡식으로 내니까 곡식 무게를 달아야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통일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분서경유로 다 파묻고 불태워버리고 만리장성 쌓고 남쪽 영토 확대하는 사업을 펼쳤지만 이게 너무 백성들에겐 가혹했고 그리고 법치를 너무 엄격하게 실시해서 뭐 하면 죽는다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백성들의 반발이 커서 이 진승 오강의 난 같은 여러 반란으로 인해서 기원전 20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한나라로 넘어가면 자 진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새롭게 통일한 사람이 나왔겠지.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 성공한 사람이 유방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한고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중국을 재통일해서 언제 통일했냐면 기원전 202년에 통일할 때 진나라가 206년에 망했는데 재통일한 게 202년이니까 4년간 혼란기였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자, 유방은 고조는 수도를 장안으로 정하고 장안이 예전에 주나라 수도이기도 했고 주나라 때는 호경이라고 불렀어. 호경에 있다가 나중에 나급으로 옮기잖아. 그 다음에 진나라의 수도이기도 했어. 진나라 때는 함양, 중국 발음으로는 세냥 이렇게 불렸어.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전통적으로 큰 도시였단 말이야. 그래서 장안으로 정했고 이때 이름은 장안이었나 봐. 그 다음에 궁국제라는 걸 실시한다. 자, 궁국제가 뭐냐면 설명에 나와 있지. 궁국제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기 적혀 있듯이 봉건제와 군현제를 절충한 거래. 그러니까 나라를 한 반쪽으로 나눠가지고 나라의 절반은 군현제를 실시하고 나라의 절반은 봉건제를 실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밑에 지도를 보면은 한나라의 영토가 이렇게 있잖아. 하나의 영토를 반쪽으로 내가지고 여기는 군현제 하는 거. 수도 근처에. 여기는 봉건제를 하는 거지. 근데 당연히 군국제를 실시한 거는 유방도 한 고조도 왕권이 강했으면 좋기 때문에 전국에 군현제를 실시하고 싶은데 당장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자기가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 많으니까 일단 반을 쪼개고 여기만 봉건제를 실시한 거예요. 그러면 한나라의 황제들은 틈만 나면 봉건제로 땅을 받은 제후들을 제거하고 그 군현제가 실시되는 영토를 넓히고 싶겠지. 그래서 나중이 되면은 한나라가 세워지고 한 100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봉건제로 받은 영토가 대부분 사라지고 제후들이 없어져서 실질적으로 한나라도 전체적으로 군현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거는 나중 왕 때고 유방이 왕을 할 때, 한 고조가 왕을 할 때는 아직 군국제가 실시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군현제와 군국제와 봉건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듯이 점차 제후들을 제거하여 무제때가 되면 군현제가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군국제를 실시했지만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한나라의 무제 때는 군현제가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됐다는 거지. 자, 그럼 무제의 업적이 뭐냐? 자, 무제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했어. 이게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 누가 건의를 했냐면 사람 이름. 동준서라는 사람이 유교가 딱이다. 통치 이념으로는. 그래서 황제 중심의 정치 체제를 확립하고 그리고 국력을 강하게 만들고 영토 확장을 위해서 북쪽의 흉노. 진나라가 얘네 때문에 만리장성을 만들었잖아. 흉노를 치고 그다음에 흉노도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나라 혼자서 상대하기가 처음에 어려웠어. 그럼 동맹군을 만들어서 이중으로 치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장건이라는 사람을 서쪽으로 보내서 요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협동 공격을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건이 갔는데 장건이 협동 공격을 맺으려면 얘네들과 동맹을 맺어야 되잖아. 동맹은 실패. 얘네들은 이제 이 서쪽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아서 흉노족과 싸울 생각은 없는 거야. 대신에 한나라가 정확히 몰랐던 이 서역 지역의 존재를 알리고 이 지역의 문화와 물건을 전파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이 지역의 존재를 알았으니까 군대를 보냈고 여기다가 영토도 넓힌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공격하느냐? 우리나라의 고조선과 베트남 지역 남쪽에 있었던 남기얏을 멸망시키고 군을 설치했다. 그래서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한나라 때 이미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남월이 존재했는데 여기도 멸망시킨다. 자,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재정이 어려워지겠지. 그래서 통제 경제 정책을 실시해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여기 지도 밑에 나와 있지. 통제 경제 정책. 5가지가 전매제. 국가가 소금, 철, 술을 국가에서만 파는 거예요. 그럼 수입이 늘어나겠지. 균수법. 특산물을 조세로 걷어서 물자가 지방에 부족한 지방에 팔아서 유통을 원활히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전국이 넓잖아. 그럼 여기엔 소금, 바닷가엔 소금, 뭐 어류 이런 게 많겠지. 여기에서 국가에서 소금과 어류를 사서 내륙 지역으로 갖다 팔면 국가 이득을 많이 얻을 거야. 반대로 내륙 지역에만 나는 상품을 해안 지역에다 팔면 또 이득을 많이 얻겠지. 그런 걸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적당한 가격에 팔면 이득도 얻고 물가도 안정시키겠지. 그 다음에 평준법은 각지의 물가를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서 물가를 조절했다. 억상채. 상인에게 농민의 5배 이상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상업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을 억제해야겠지.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하려고 이렇게 한 거. 그리고 국가에서 동전을 주조합니다. 오수전. 이런 돈을 주조해서 개인이 함부로 화폐를 주조하지 않도록 화폐 관리를 하는 거지. 이런 통제 정책을 펼쳤다. 자, 이렇게 강력했던 한나라지만 결국 힘이 약해지게 되는데 왜 힘이 약해지느냐? 무제가 죽은 이후에 외척과 황간의 권력 투쟁으로 세트했대. 외척이 뭐냐면 왕의 외가를 이야기. 왕비가 있을 거냐? 왕비 쪽 집안이란 말이야. 얘네 세력이 너무 커졌어. 황간은 뭐 우리가 사극 보면 나오지. 왕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세트하다 결국엔 누가 사고를 치냐면 외척, 왕비의 친척이었던 왕망에게 멸망을 하게 된다. 언제 멸망을 하게 되냐면 왕망이 신을 세웠는데 그게 8년이니까 전하는 대략 기원전 200 뭐 2년에 204년에 세워져서 8년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왕망은 이렇게 나라를 새로 세운 다음에 어떤 정책을 펼치냐? 토지의 국유, 노비매매 금지. 그러니까 얘가 모모로 삼은 거는 옛날에 있었던 주나라의 제도를 이상으로 삼았어. 근데 누가 이런 거에 반대를 하느냐? 호족들의 반발이 너무 큰 거야. 잠시 후 3시부터 교무기능부, 인문사회부, 일학년부, 교육정보부, 3학년부 선생님들께서는 2층 시청각실에서 교직원 연수가 진행됩니다. 별도의 지정 좌석이 없습니다. 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좌석 득보용 짝수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3시부터 교무기능부, 인문사회부, 1학년부, 교육정보부, 3학년부 선생님들께서는 2층 시청각실에서 교직원 연수가 진행됩니다. 별도의 지정 좌석이 없습니다. 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좌석 득보용 짝수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호족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당시 한나라의 지배층들이 힘이 센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왕만이 신을 세웠는데 이 새롭게 세운 신나라에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오래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신나라는 세워지 뭐 20년도 못 가, 10 몇 년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호족들의 반발로 무너지고 그래서 한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데 전한의 왕족인 유수가 호족의 지원으로 한을 다시 세우고 러양의 도읍을 정하였다. 그것을 후한이라고. 그러니까 한나라가 중간에 한번 끊기는 거야,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한나라가 있는데 전환이 이어지다가 왕망이 신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오래 못 가서 무너지고
후한이 세워진. 나라 이름도 같고 거의 제도는 비슷한데 뭐 문제를 풀 때 구분하는 힌트는 뭐냐? 뭐 한 고조나 대표적인 왕이 뭐 이런 사람이 나오면 전환이고 수도가 장안이면 전환. 근데 후한은 대표적인 황제가 광무제라는 황제가 있고 수도가 러양이면 후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제도는 비슷합니다. 나와 있듯이 전환의 제도를 부활을 시켰고 유학을 존중하는 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제도면에서 큰 차이는 없어. 하지만 이 나라도 결국에는 뭐 제도가 비슷하니까 결국 망하는 일도 비슷하지 않을까? 환관, 외척, 관료 사이에 정쟁이 일어난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비슷하잖아요. 그죠? 중앙의 통치력이 약해지자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고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후한이 멸망하고 삼국이 등장했다. 222년에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한 후한 합치면 한 400년 정도 가는데 중간에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38페이지 봅시다. 자, 한대의 사회와 문화를 보자면 근데 여기는 사실 경제도 들어가야 돼. 자, 한나라 때의 상황은 철제 농기구의 보급이 확대가 됐대. 근데 이게 춘추전국 시대에도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계속 쭉 진행이 되는 거야. 철제 농기구의 보급이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도구가 개량됐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이 늘어났겠지. 그래서 토지의 사유화는 계속 진전이 된다.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의 상황이 더 진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경제력이 커지면 그게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누군가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한나라 때의 지배층을 호족이라고 불러. 이들의 특징을 알아야 돼. 자, 얘네들이 지방에서 토지를 굉장히 많이 모읍니다. 그래서 떠돈 농민을 예속민으로 삼아서 지역 사회를 지배하고 얘네들은 자, 그럼 지방에는 호족이 장악했지. 그리고 향거리 선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관료로 진출을 해. 그러면 지방의 토지를 장악하고 관리로 진출하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힘이 센 족속들이겠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향거리 선제. 한 무제가 시행한 제도로 지방관이 덕망 있는 인재를 중앙에 추천한다. 근데 지방관이 얘가 덕망이 있는지 없는지 유명한지 안 한지 만나서 얘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야겠지. 대부분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지방관과 관계가 있어서 추천을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이 향거리 선제라는 제도는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중앙으로 진출하는 제도가 되는 거지. 자꾸 호족들만 진출을 하니까 이를 경제하기 위해서 뭐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을 공포하기도 하고 뭐 중로 억상체를 시행하기도 했지만 호족의 성장은 막을 수 없었고 계속 얘네들이 그 지배층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호족들은 이 한나라 다음을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부르거든. 그 시대에는 귀족층이 돼서 또 지배층으로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한때는 춘추전국 시대 이래 문화가 종합되어 중국 정통 문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자, 그래서 유가사상은 다른 학파의 사상을 수용하여 황제와 국가 권력을 옹호하기 위한 현실적 이념인 유교로 발전하였다. 그래서 여기 보면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고 적혀 있잖아. 바로 이 얘기란 말이야. 유교라는 사상이 통치 이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왜? 진나라 때와 한나라 때가 공통점이 좀 있지만 진나라 때는 법가 위주였잖아. 근데 한나라 때는 유교, 유교 중심으로 국가의 통치 체제가 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 사상은 다른 학파의 사상을 수용하여 특히
법가의 사상을 많이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황제와 국가 권력을 옹호하기 위한 현실적 이념인 유교로 발전하고 이 육아를 국가 사상으로 받아들인 황제가 한무제지. 한무제가 유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경박사 학교를 세웠다. 여기서 이 당시 세운 학교를 태학이라고 불러. 태학을 세워 유교를 도입하고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이들을 관리로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게 바로 향거리 선제지. 근데 이거를 시행하다 보니까 호족이 진출하게 되지. 그치? 자, 여기 동중선이라는 인물의 사상이 나와 있는데 동중선은 유교의 관학화에 영향을 준 사람이다. 관학화가 뭐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통치 이념이 됐다와 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유교는 또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냐면 당시 유교는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분석행위 이후 이건 진나라 때 일어난 일이지. 유교 경전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경전을 풀이하고 주석을 다는 훈고학이 유학의 주된 흐름으로 발전하였다. 이게 당시 유교가 한나라 때부터 한 거의 1000년 가까이 당나라 때까지는 계속 훈고학으로 가. 왜 그렇게 되냐면 원래 유교가 춘추전국 시대에 경전이 많았는데 분석행 때 분서니까 책을 다 불태워버렸단 말이야. 이걸 복원하는 게 제일 중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경전을 그 복원하고 도대체 복원한 그 경전에 적혀 있는 말뜻이 무엇이었나 이걸 풀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전에 있는 말뜻을 해석해줄 사람들도 다 생리장장에서 죽었기 때문에 뭐 책을 복원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책의 내용을 풀이하는 것도 문제였다. 그래서 한나라 때 이후에는 당나라 때까지는 훈고학이 주된 흐름이었고 자 그다음에 유교 말고 자 민간에선 신비주의적 토착 신앙이 도가 사상과 합쳐져서 태평도 오두미도 같은 민간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지. 그리고 후한 때 전한이 아니고 후한 때는 서역으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었다. 원래 불교라는 거는 인도에서 만들어졌는데 서역을 통해서 이제 한나라 때 서역과 교통을 하게 되니까 중국으로 전파를 하게 된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역사서가 쓰여집니다. 자, 전한 때 사마천은 자, 전한 때야. 무제 때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사기를 내놓았다. 자, 사마천은 한무제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때까지의 역사를 쓴 거지. 자, 그다음에 후한 시대는 반고라는 사람이 한서라는 것을 지었다. 자, 사마천이 한무제 때까지 일은 적었단 말이야. 근데 그 이후의 일은 안 적었잖아. 그래서 전한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 한서. 후한의 역사는 왜 안 썼어요? 이 사람이 후한 사람인데 어떻게 후한의 역사를 썼어? 후한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란 말이야. 그래서 전한의 역사를 정리한 한서를 지었다. 그래서 전한 때는 사마천이 사기를 쓰고 후한 때는 반고라는 사람이 한서를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사마천 사기 모두 기전체 방식으로 썼대. 자, 기전체는 뭐냐면 개인의 전기를 이어가는 중심으로 역사서를 구성하는 기전체 방식으로 서술되었는데 기전체는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주제별로 엮었다는 거. 주제별로.
그럼 기전체와 반대되는 말은 뭐냐? 일어난 순서대로 쓰는 거. 편년체라 그래. 그러니까 1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2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3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주제를 나누지 않고 적어버리면 편년체겠지. 하지만 기전체는 책을 여러 분야로 나눠서 여기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다. 저기서는 제후에 대한 얘기만 하겠다. 저기서는 뭐 심지어 뭐 암살자에 대한 얘기만 하겠다. 여기서는 문화에 대한 얘기만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체륜이라는 사람이 제지수를 개량하여 종이를 보급함으로써 학문과 사상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래서 정리된 걸 좀 보자면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한나라의 사회 모습은 아까 얘기했듯이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가되니까 빈부격차가 세지고 호족 세력이 성장합니다. 얘네들은 한나라 시대의 지배층이 호족인데 얘네들은 땅도 많이 소유했고 아까 말했던 향거리 선제 향거리 선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게 되지. 그래서 호족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배층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한나라 때 지배층이 있다면 그 이후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의 지배층도 있을 것이고. 그치? 그러면 춘추전국 시대에는 지배층이라고 할 만한 애가 누구예요? 있어. 사계층이지. 그러다가 한나라 때는 호족이고 위진남북조 시대가 되면 귀족이 지배층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지배층의 계보가 이어진다라는 거. 자, 다음에 한나라의 문화를 보자면 자, 유교는 통치 이념으로 발전하지. 그리고 경전의 뜻을 풀이하는 훈구학이 중요하고 이 통치 이념으로 발전시키는데 한 무제 때 통치 이념이 되고 동중서라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불교는 서역에서 후한 때 전래됐고 민간 사상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노자 장자의 도가 사상이 인간 신앙과 합쳐져서 태평도 오두미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태평도는 후한 말기에 황건적의 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책은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사기를 편찬했어. 한무제 시기에. 반고는 한서를 편찬했고 전한의 역사를 편찬했다. 그래서 사마천은 이 사기라는 책은 전한 때 쓰여진 책이고 한서는 후한 때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체륜. 그럼 체륜은 전한 후한 중에 언제냐? 후한 때 활동했던 사람. 그래서 제지술도 후한 때 발전을 했다. 그치? 그리고 종이가 보급됐기 때문에 학문과 사상의 발전. 왜냐하면 지식을 적기가 편해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종이도 이 당시에 비쌌지만 그전에는 죽간이라고 해서 대나무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게 대나무 여기다 막 글을 썼다는 거. 그럼 일단 무겁지. 그리고 비싸겠지. 분량에도 한계가 있어. 지식을 전달하는데 제약이 크단 말이야. 하지만 종이가 보급되면서 이 책 한 권에 적혀져 있는 글씨가 굉장히 많잖아. 그 정도로 지식이 보급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지. 나중에 인쇄술이 발전하면 더 지식이 보급되는 데는 제약이 없어지고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더더욱 학문과 사상의 발전에는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